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발 경제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며 중국 산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중국의 진짜 적은 내부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국에 어떤 위기가 도래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상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온라인 통제가 강화되면서 검열에 걸리지 않게 사전에 콘텐츠를 유료로 대신 검사해주는 사업이 성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사도 이러한 유료 검열 서비스 사업에 가세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서비스보다 당국과 연계된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데 정치적 콘텐츠 검사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중국 당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정치적인 내용을 자칫 잘못해서 올렸다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17일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해 7월 콘텐츠 사전 검열 서비스 런민 선자오를 개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을 확정할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인터넷 통제가 한층 강화되던 시점입니다. 인민의 교정이라는 뜻인 이 서비스는 문서, 사진, 영상, SNS 게시물 등 콘텐츠 내용에 대한 검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국영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민간 기업까지 자신들의 콘텐츠를 발표하기 전 이 서비스를 통해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사전 검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이 이 플랫폼에 콘텐츠를 올리면 인공지능과 검열관 팀이 이를 검토해 이념, 종교, 숙청된 관리, 반체제 인사, 영토 분쟁 지역과 관련된 지도 등 위험한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를 잡아냅니다. 정부 관리와 그들의 가족에 대한 콘텐츠, 불명예스러운 유명인에 대한 언급 등도 잠재적 위험으로 속아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검열 콘텐츠 분량에 따라 연간 46,000에서 99,000위안, 하나로 약 8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내야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서비스가 공산당 기관지와 관영통신사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또다시 중국 당국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런민 선자오 서비스에 대해 중국의 변화하는 종종 모호한 레드라인을 가장 잘 식별해내는 인민일보가 잠재적인 정치적 위험을 제거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자신들의 전문 지식을 팔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 지배와 수능을 밀어붙이면서 중국에서 콘텐츠 검열 시장이 커져나가고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에 크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중국 당국의 검열에 걸려 벌금을 부과받거나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사업이나 활동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이어지면서 기업과 기관, 유명인들이 중국 특색에 맞춰 콘텐츠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는데요. 물론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이러한 사전 검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국 당국과 연계된 공산당 기관지나 관영통신사의 검열 서비스를 사람들이 더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런민 선자오가 빅테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만큼 기술면에서 강력하지는 않지만 정치적 콘텐츠를 걸러내는 데서는 강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이와 같이 정치적 콘텐츠 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정보 환경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새로운 금기와 관련한 모호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렇게 검열 시장이 늘어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도도 높긴 하지만 이미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검열 인력이 200만 명에 이른다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의 한 기업가는 중국에서 어떠한 콘텐츠나 사업도 생존을 위해서는 콘텐츠 관리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보는 어떠한 광고도 사전 검사를 거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렇듯 앞으로 중국의 온라인 콘텐츠 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 15일 중국 매체 CCTV는 시진핑 주석이 당의 인터넷 관리를 견지해야 한다며 사회 통제와 안보, 양면에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 주석은 최근 사이버 안보, 정보화와 관련한 중요한 지시를 내리면서 이같이 밝히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여정에서 인터넷 사업의 중요한 위치가 갈수록 두드러진다며 리스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발언 직후 중국 규제당국은 새로운 온라인 정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검열은 온라인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중국은 7월 1일부터 간첩행위의 범위를 대폭 늘린 반간첩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더 강력한 간첩행위 단속을 위해 2014년 제정된 방첩법을 9년 만에 개정해 통계자료나 사진, 지도를 검색 또는 저장하는 행위가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간첩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핵심 정보는 물론 공개된 정보라도 외국의 기관, 조직, 개인에게 제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엄청난 법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중국 정부의 행동들이 오히려 자충수가 되어 중국 경제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데요. 먼저 강화된 방첩법으로 인해 정보 수집을 주된 업무로 하는 컨설팅 업체들이 주요 타깃이 되면서 산업계가 쑥대밭이 됐습니다. 이미 베인앤드컴퍼니,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등 여러 미국 회사의 중국 사무소가 중국 정부의 기습조사를 받았습니다. 기술 연구, 자문 기업인 포레스터 리서치는 아예 중국 사무소의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미국계 로펌 링크레이터스의 데이터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알렉스 로버츠는 방첩법에 따라 민감한 정보의 공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며 기업들은 자사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따져보는데 여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은 방첩법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범죄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6명의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맥킨지, 보스턴 컨설팅 그룹, 올리버 와이먼 등 미국계 컨설팅 회사들이 IT 시스템을 중국과 분리하고 있다고 17일 보도했습니다. 업무 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디지털 앱에 중국 전용 버전을 따로 만드는 식입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용 서버를 새로 만들고 현지 파견 직원들에게 .cn으로 끝나는 별도 이메일 주소를 지급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도록 배포된 노트북의 국외 반출을 금지한 기업도 있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 임원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2개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며 스마트폰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데이터 문제는 중국에서 사업하기 어려운 핵심 이유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과 긴장 관계에 놓인 미국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중국에 지사를 둔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5%가량은 올 초부터 중국 내 IT 시스템과 데이터 저장 공간을 분리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리시 주중 영국 상공회의소 매니저는 법에 위배되든 아니든 간에 일단 중국의 법은 피하고 봐야 한다며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든 데이터 관련 법을 완벽하게 준수하려면 셀 수 없는 비용이 들 것이라고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해외 기업들의 탈중국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중국의 방첩법이 강화되면서 해외 기업들은 중국 내에서 사업을 더는 이어갈 수 없다며 탈중국 행렬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 투자됐던 해외 자금들도 신속히 유출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방첩법 여파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도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방첩법에서 국가 핵심 기술이 대거 포함된 반도체는 특히 요주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핵심 기술을 잘못 전달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상하이에 본사를 둔 중국 반도체 회사의 답변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문의했을 때 답변에는 국내 해외 고객사의 모든 문의에도 적극적으로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했지만 7월에는 죄송하지만 해외 매체의 문의에는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라며 5달 만에 답변 내용이 180도 반전됐습니다. 그간 이 회사는 반도체 파운드리 역량을 홍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나 자국은 물론 해외 고객사와의 대응마저 꺼리게 된 것입니다. 방첩법이 시행되면서 중국 반도체 업계를 둘러싼 만리장성은 더 두터워졌습니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 외에는 정보 공개가 어렵다며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공시자료와 관련된 답변도 꺼리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소통 방해는 중국 공산당의 입법 취지와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방첩법이 기업은 물론 언론의 자유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국 언론인이나 기업인들의 활동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한 처벌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은 물론 자국 기업도 방첩법을 의식해 산업 전반 자체가 움츠러드는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 내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에 시달리던 중국 반도체가 또 한 번 발목을 붙잡힌 것입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도 실적 악화가 확실시되는 중신꺼지, 장디엔커지, 징바오롱 등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추가 대규모 악재가 찾아왔습니다. 해외 고객사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입을 막아버린 셈이기 때문입니다. 중신꺼지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후
매출과 가동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힘든 시기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안보를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개정된 방첩법이 기업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1분기 주요 반도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적자를 내는 등 시진핑의 꿈인 중국 반도체 굴기가 진짜 끝났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지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도 추방되거나 벌금을 물 수 있는 판국에 중국인은 말할 나위도 없다라며 회사 홈페이지의 정보로도 덤터기를 쓸 수 있어 전면 재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의 자충수로 인해 각종 해외 투자금이 철회되면서 차이나 엑소더스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안팎의 우려에도 경제 성장을 자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 철회 이후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글로벌 평균보다 높은 5%대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제1금융연구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중국 경제가 차츰 회복되고 있다라며 꾸준한 투자 성장과 소비 확대가 하반기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중국 내부의 지표를 믿고 정신 승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 주석은 연일 국가안보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방첩법이 철회되거나 완화될 낌새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처럼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정신 승리만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 경제활동 재개 조치 이후에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경제지표 모두 예상보다 저조해 천안문 사태 이후 최악의 경기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 3대 동력으로 꼽히는 투자와 소비, 수출이 모두 부진합니다. 2분기 GDP 성장률도 기대에 크게 못 미쳤고 소비자 물가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모두 저조해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실제로 중국 국민이 느끼는 경제 상황은 국가 발표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게리 제퍼슨 미국 브랜디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가 지난 40년간 가장 심각하다며 천안문 사태 때는 중국이 벗어나는데 약 3년이 걸렸지만 현재는 얼마나 걸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은 기업과 가계가 모두 부채 상환에만 집중하다 경제 성장이 하향 곡선을 그리는 잃어버린 30년을 만들었다며 올해 중국 상황이 1980년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에 일본 상황과 비슷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에 최근 충격적인 대형 폭탄이 터지며 중국 당국에서도 손을 못 쓸 최악의 지경까지 왔다는 소식이 전해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2020년 8월부터 시작된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촉발된 헝다그룹의 파산 사태가 있었습니다. 헝다그룹은 중국 최대 규모의 부동산 건설사 헝다부동산을 주축으로 하는 기업 집단입니다. 2020년까지는 중국 건설사 중 자산 규모 1위를 자랑했지만 이제는 거의 회생불능 상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헝다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휘자인이란 인물은 대표적인 중국 부동산 재벌로 중국의 국회라 할 수 있는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계대표로 선임되기도 했었습니다. 한때 마윈을 제치고 중국 1위의 부자로 등극하며 중국 기업인의 대표로 불렸습니다. 아시아 부호 순위 2위까지 오르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현재는 부와 명예를 모두 잃는 굴욕을 겪은 대표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중국 재계대표에서 한순간에 몰락한 대표적 인물로 전락한 것입니다. 올해 초 블룸버그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휘 회장의 자산은 약 30억 달러, 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아시아 부호 순위 2위까지 올랐던 지난 2017년의 자산 규모 420억 달러보다 무려 93%나 급감한 수준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지금 남아있는 자산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인데요. 2020년 8월부터 중국 당국은 주택 가격 상승 등 부동산법을 우려해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비율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 정책을 연이어 내놨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헝다의 자금줄이 막혔고 헝다는 2021년 12월 달러 채권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채무불이행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이 개입해 헝다의 구조조정을 지휘했으나 제로 코로나 등에 따른 중국 경기 둔화와 주택시장 침체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헝다는 지난해 말까지 1조 9,700억 위안, 하나로 약 370조 원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홍콩증권거래소에 제출하기로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홍콩에서 파산 소송에 직면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홍콩 거래소에 상장된 헝다는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거래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헝다는 지난 4월 홍콩증권거래소의 부채 중 일부인 약 25조 원 규모의 역외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지만 덩치가 더 큰 역내 채권 문제도 있어 그마저도 완전한 해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부동산 부문 재정비를 위한 구조조정에 나섰지만 여전히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특히 빌려준 돈을 장기간 받을 수 없게 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헝다그룹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부채가 자그마치 370조 원에 달하고 2021년 말부터 채무불이행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외 투자자들은 헝다그룹에 빚 독촉을 해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영국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헝다가 발생시킨 부동산 위기는 모두에게 재앙을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형 폭탄 수준의 충격적인 보고서가 또 나오며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산 위기에 몰린 중국의 부동산 대기업 헝다그룹이 최근 재무보고서를 발표했는데 2년간 약 14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낸 것으로 드러나 중국 전체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디폴트,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2년치 실적 보고서가 뒤늦게 나왔는데 그야말로 내용이 참담한 수준으로 앞서 발표했던 구조조정안도 소용없게 될 전망입니다. 17일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전날 홍콩증권거래소에 2021년과 2022년 실적 보고서를 한 번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무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누적 8,120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혀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물론 이 때문에 총 부채도 늘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부채가 약 370조 원이었는데 2022년 말 기준으로 430조 원으로 1년 만에 총 부채도 60조 원이나 늘어나며 부도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헝다그룹이 그동안 다양한 자회사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이번에 헝다의 자회사인 헝다시안 유한공사도 채권자에 의해 파산 신청되면서 연쇄 부도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헝다그룹은 자회사가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부재의지나 여력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2년간 순손실이 142조 원인데 자회사를 신경 쓸 여력이 1도 없는 것이죠. 지난해 3월부터 홍콩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된 헝다는 올해 9월 20일까지 거래소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 대상이 됩니다. AFP통신은 이번 사태를 분석하며 중국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헝다그룹을 포함한 중국의 부동산 건설사들은 주택 프로젝트를 완공하지 못해 선분양자들의 시위와 모기지 불매운동이 촉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헝다 다음으로 큰 부동산 그룹인 완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도 등장했습니다. 왕젠린 회장이 이끄는 완다그룹은 부동산과 호텔, 테마파크, 영화관 등을 경영 중입니다. 1988년 다롄에서 설립된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10년간 막대한 채무를 동반한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입니다. 지난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완다그룹 핵심 계열사인 다롄 완다 상업관리 집단은 만기가 다가오는 채권 4억 달러를 메꿀 자금이 부족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완다는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지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된 채권은 전날 23.4%, 이날 8%씩 급락했습니다. 채권이 이 정도로 급락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또 완다의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장기채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등급이 BB보다 밑으로 내려올 경우 해외나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또 이번 달러 채권은 원금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없기 때문에 제때 갚지 않으면 디폴트에 빠지는 게 불가피합니다. 완다그룹은 최근 중국의 부동산 경기 둔화 속에 그나마 살아남은 회사였는데 이번에 디폴트에 빠지면 중국 부동산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헝다를 시작으로 완다 등 다른 대형 부동산 기업들도 위기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루이안그룹의 부동산 개발 계열사인 루이안 부동산 역시 채권 상환 지연 가능성이 예고되면서 전날 달러 채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국유기업인 중국생명보험 계열의 부동산 개발업체 위안양그룹마저 상환 여부가 상당히 불확실하다며 위안화 채권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들 모두 2년 이상 중국 경제를 짓누른 부채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부동산 개발 기업으로 꼽히던 곳이라며 최근 채권 가격의 변동은 중국 부동산 부문이 더욱 광범위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연쇄 디폴트가 현실화할 경우 중국 부동산 시장은 당국이 아무리 손을 쓴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실상 헝다의 경우 이미 자본 잠식 상태 수준으로 죽은 기업인데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 호흡기를 강제로 붙여놓고 있지만 폭탄 터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 GDP의 25%가량 약 5,700조 원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이 망가지면 중국 경제는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면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부동산을 다시 부양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미 고금리 기조인 상황에서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헝다그룹, 완다그룹 디폴트 사태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사태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이 사태가 진화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 전체가 그야말로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